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3일 최백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하죠. 장군, 멍군식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안보 공백을 이유로 드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역겹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NSC 회의를 열어서 뭐 안보 공백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NSC 회의를 직접 주재했던 사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성연락사무소 2020년에 폭파했던 적이 있었죠, 북한이.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8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거를 폭파하겠다는 건데, 폭파했죠, 실제. 그런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NSC 회의를 열기는 했는데 본인이 주재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불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지금 청와대를 안보 공백 없이 국방부 청사 부지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무거운 일이냐?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는 청와대의 민낯, 그동안에 안보 문제를 다뤄온 민낯이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이로울 것이 없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선거 끝난지 모르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또 한 번 청와대에 역공을 취했습니다.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한 번 더 천명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공개 대상에 아주 콕 찍어서 문 대통령이 사는 관저 여기까지도 지목을 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손봐야 하지만, 이 채널의 단독 보도더군요. 손봐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해서라도 즉시 개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몇 시간 전에까지 살던 그 관저를 5월 10일 0시부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약간은 감정 섞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10일 예를 들어서 자, 0시 30분에 청와대 관저 내가 구경하겠다라고 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불과 뭐 한 시간 전 정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던 곳을 국민들이 가서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셈이죠. 뭐 실제 그렇게 뭐 0시 땡 해서 개방할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그런 셈이죠. 그럴 정도로 지금 감정 싸움 양상까지 갔다. 그러니까 속도전 있게 본인의 공약을 실천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걸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윤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들어주면 이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대목이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이거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 피해 정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액의 절반 정도를 우선 보상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것도 속도감 있게 소상공인에 대한 본인의 지원 공약을 실천하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행스러운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여튼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4월 추경?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월 추경에 합의를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까지 추경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4월 추경에 발동을 건 것은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그러나 4월 달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취임하기 전에 추경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또는 청와대가 받아들이면 집행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발동을 건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이 된다. 그럼 공이 누구한테 갈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그때 특히 이재명 후보 측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새 정부 들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놓으려고 했는데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럼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은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생색은 이재명 후보가 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한 득표 요인이 되겠죠. 선거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 이재명 후보 측이 그 돈 푼 그 소상공인 지원, 이게요, 저는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후에 소상공인의 그 후보 지지,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한 적어도 3, 4%포인트 정도 득표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거를 윤석열 후보 측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예산권을 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선관위에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친문재인 선관위가 막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 2년 전의 총선 때. 지금 와서는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본물 터지듯 지금 선거 앞두고서는 이른바 유사 관건 선거가 지금 자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거를 유사 관건 선거라고 계속 공격만 하고 있으면 선거에서 진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자, 본인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대책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플랜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포함해서 이 청와대 이전 문제까지 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앞서서 뭔가 선제적으로 그 국민들에게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 이거는 선거 전략상 대단히 중요하다. 왜? 6월 지방선거가 오늘로서 딱 70일 남았습니다. 70일이면 지금부터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야 모두 대선에 대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후 정리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그 선거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지금 각 그 시도별로 공천 작업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발동이 늦게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선거 전략상으로도 보면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 이거는요, 첫 번째, 본인이 약속한 공약입니다. 다 청와대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역 피해 보상 문제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면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로 역시 지방선거 대책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이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본인의 공약을 실천했다는 그런 실적도 남기고, 그 다음에 민생을 챙겼다는 실적도 남기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와대 이전 문제나 아니면 추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 문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되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 측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이 속도전은 양수겸장이죠. 이루어지면 더욱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이 나쁠 것 없다. 선거 전략으로서는 이처럼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고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전략적 접근이다.
뭐 윤석열 당선인이 그 어떤 정치 참모들의 그 제대로 된 조언을 받고 있고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또 뭐 윤석열 당선인과 서욱 국방부 장관 간에 뭐 공방이 하나 있었죠. 북한에서 방사포를 쐈습니다. 근데 이게 9.19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9.19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반이 아니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누구 말이 맞냐? 엄밀하게 따지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김은혜 당선인이 그 직후에 약간 말을 비틀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9.19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신에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19 합의라고 한다면 그 총론이나 전문 같은 데 보면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부속 합의에 보면 또 이 상세한 합의를 또 해놨거든요. 그러면 일체의 적대적 행위라는 게 과연 뭐냐? 저는 9.19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왜? 일체의 적대적 행위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남한에서 우리가 뭐 한미 군사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늘 문제를 제기하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를 제공해줬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늘 빌미가 되는 거죠. 북한이 나중에는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걸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곤란하다. 표현은 이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9.19 군사합의에 보면 우리나라 그 연평도 이근 북방에서부터 북한에 남포항이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 그 남포항 앞바다에 보면 초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평화수역입니다. 그 안에서 일체의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 본다면, 해상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 방사포를 쏜 건 어디냐? 그거보다 약간 우위인 평안남도 숙천이라는 지역입니다. 평양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뭐 사실 그 인근에서 그 평화관리수역이라고 하는 그 수역 인근에서 방사포를 쐈다. 그거는 그 정신에는 위반되는 것이다. 아니, 방사포 뭐 조금 더 환경남도나 뭐 이런 데 가서 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쐈다. 그거는 9.19 군사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으면서 그 정신은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정치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정밀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추진하고 있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가 소상공인 피해보상 추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뭐 본인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지만 대단히 그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으로 보이고, 뭐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이런 속도감 있는 공약 실천 또는 속도감 있는 뭐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더 씌워졌던 여러 가지 뭐 행정 경험 미숙 뭐 이런 거를 불식시키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아울러 6월 1일 벌어지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속도전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